미 연준의 통화정책 결정을 하루 앞두고 월가 투자은행 사이에서 긴축 기조가 조만간 끝날 것이라는 기대감이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 코스피도 외국인 매수세가 유입되며 2,300선 위로 올라섰습니다. 국내 5대 금융지주사들이 극심한 자금 시장 경색을 풀기 위해 연말까지 95조 원 규모의 유동성 지원에 나섭니다. 시장 유동성 공급에 73조 원, 채권과 증권시장 안정펀드에 12조 원이 각각 투입됩니다. 카카오페이가 오는 3일 상장 1년을 맞으면서 대규모 보호예수 물량이 해제됩니다. 직원들은 1인당 평균 3억 6천만 원을 투자해 손실액이 2억 원이 넘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반도체 수출 급감으로 지난달 우리나라 수출이 2년 만에 감소세로 돌아섰습니다. 무역 수지는 67억 달러 적자로 1997년 외환위기 이후 25년 만에 7개월 연속 적자를 이어갔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1월 1일 뉴스플러스 시작합니다. FOMC를 하루 앞두고 우리 증시가 일제히 강세를 보였습니다. 네, 증시 상황과 FOMC 전망까지 살펴보겠습니다. 배성재, 오민지 기자 나와 있습니다. 예, 먼저 배 기자, 오늘 우리 증시의 경기가 어렵다는 시그널들이 좀 곳곳에서 나오고 있었는데도 뜻밖의 좀 강세를 보였거든요. 어떻게 봐야겠습니까? 네, 미국 공개시장위원회 FOMC 회의 발표를 하루 앞두고 좀 화색이 돌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예. 코스피 지수 한 달 만에 2,300선을 회복을 하면서 2% 가까이 상승을 했고요. 연일 이어지고 있는 외국인 매수세도 오늘 상당히 뚜렷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오늘 새벽부터 이제 잠시 뒤부터 미국에서 FOMC 회의가 시작이 되는데 상당히 좀 이례적인 상승세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통상 우리 코스피 지수가 이날에는 좀 보합세를 보여왔거든요. 예. 상당히 신기해서 지난 세 차례 FOMC 전날에 코스피 지수를 좀 알아봤는데 6월에는 1%대 하락을 했다가 7월과 9월에는 소폭 상승하는 데 그쳤습니다. 오늘의 이례적인 상승에는 아무래도 좀 투자자들이 그리고 외국인들이 FOMC 결과에 좀 기대를 하고 있는 게 있지 않느냐 이렇게 해석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예, 오늘 오후 들어서 상승폭이 특히 좀 더 확대되기도 했는데 이제 중국 정부가 여행 산업에 대해서 이제 소비 촉진을 할 예정이다. 이게 제로 코로나 완화에 대한 기대감을 좀 키운 부분이 있었고요. 또 BOJ에 대해서 이제 일본의 이제 상공회의소죠. 네. 그쪽에서 통화 정책에 좀 변화를 줬으면 좋겠다 이런 요청을 한 것으로 전해지면서 일본도 금리를 올리는 게 아니냐 이런 기대감이 뭐 엔화의 강세를 좀 부추겼다 이렇게도 풀이가 됩니다. 네. 오늘은 주로 이제 원전하고 2차 전지 쪽이 많이 올랐죠? 예, 그렇습니다. 일단 폴란드로 13년 만에 한국형 원전이 수출된다 이런 기대감도 있었고 네. 2차 전지 쪽은 지금 수출 실적이 잘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 좀 영향을 미친 걸로 보입니다. 10월 기준으로 했을 때 역대 일단 최대 금액 수출이 이루어졌다라는 또 발표도 나온 상황인데 원전 쪽 같은 경우는 아직 협력 의향서 수준이기 때문에 본계약 체결까지는 조금 더 확인해야 할 부분이 있다라고 좀 정리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 기자, 일단 뭐 배 기자 말대로 지금 FOMC 앞두고 좀 이례적인 상승세를 보여줬거든요. 오늘 밤 미국장 분위기도 좀 비슷하다고 봐야 될까요? 네, 일단 파월의 입에 시선이 몰리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만큼 시장에서도 조금은 좀 소극적인 모습을 나타낼 수도 있다는 점 확인하실 수 있겠습니다. 어젯밤도 뉴욕 증시는 주춤하는 모습이었는데요. 이 피봇 기대감을 앞두고 불확실성이 확실히 좀 높아진 상황이긴 합니다. 업종별로는 다만 이 기술주의 매수 유입세를 좀 예의주시하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이 블룸버그에 따르면 기술주와 소비주의 밸류에이션 격차가 상당히 많이 줄어들었다고 하는데요. 보시는 것처럼 올해 초만 해도 이 두 업종의 격차가 굉장히 좀 나타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점차 올해 약세장을 거치면서 이 밸류에이션 격차가 굉장히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사실 이런 유망 기술주에 좀 투자하고 싶으신 분들도 이 밸류에이션 부담 때문에 좀 부담스러우셨던 분들이 많을 수 있는데요. 이번에 약세장을 거치면서 이 부담이 줄어들었고 앞으로 이 기술주에 저가 매수세가 유입될 수 있다는 점을 확인하실 수 있는 겁니다. 이번 FOMC 발표가 시장에 좀 우호적으로 나오게 되면 기술주들에 대해서 이 저가 매수세 확인하셔야 되겠습니다. 네, 일단 그리고 오늘 밤에 중요한 지표들이 또 굉장히 많이 발표가 됩니다. 이게 사실 FOMC 결과 자체에 영향을 줄 만큼 또 중요한 요소들 아닙니까? 네, 오늘 밤에 주요 지표로 미국의 10월 ISM 제조업 지수, 또 9월의 미국 졸트 보고서가 발표가 됩니다. 이 과거 폴 볼커 전 연준 때요, ISM 제조업 지수가 위축되는 모습을 보이자 이 금리를 인하하기도 했습니다. 지난번 9월 ISM 제조업 지수가 보시는 것처럼 50.9로 나타났는데요, 8월보다 좀 상당히 좀 낮아졌고요. 예. 2020년 5월 이후로 가장 낮은 수준을 보여줬습니다. 또 심지어 예상치, 10월 예상치 역시도 9월보다 좀 낮아진 모습이죠.
이런 부분 역시 챙겨보셔야 되겠고 미국 노동통계국에서 일자리 공석을 집계하는 보고서가 바로 이 졸트 보고서입니다. 지난 8월에 기업의 구인 건수 1,005만 건으로 전월보다 크게 줄어든 모습 보여줬습니다. 이 노동시장이 냉각하고 있는 것 아니냐 이런 전망이 나왔는데 예. 이번에도 이런 흐름을 계속 보여줄지 지켜봐야 되는 부분입니다. 예, 일단 제조와 고용 보고서 오늘 어떻게 나오는지 좀 확인을 하셔야겠습니다. 어쨌든 이런 경기 상황을 반영하는 거는 다음 FOMC 때 좀 기대를 해볼 수 있을 것 같고 일단 11월 FOMC에서는 75bp 인상으로 좀 기정사실화되는 분위기죠. 일단 가장 유력한 게 75bp 인상입니다. 예.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건 75bp 인상 여부. 도 물론 중요하지만 그 다음에 있는 연준의 스탠스, 발언을 그렇죠. 좀 참고하셔야 된다는 건데요. JP모건에서 이번 FOMC 발언에 연준의 입장이 어떻게 추가적으로 나타나는지에 따라서 시장 반응이 확연히 좀 달라질 수 있다 이렇게 전망을 했습니다. 이 먼저 75bp 인상 이후에 파월이 매파적인 발언을 하게 되면 S&P 500 0.5%에서 1%가량 빠질 수 있다는 전망인데요. 12월과 내년에 피봇에 대한 기대감을 내비치지 않는다면 또 인플레이션 위험성을 강조하는 방향으로 발언을 하게 되면 시장은 충격을 좀 보일 수 있다라는 겁니다. 사실 이 JP모건은 매파 발언이 이어질 수 있다는 쪽에 무게를 좀 많이 두고 있습니다. 네. 반대로 이 인상 결정 이후에 비둘기파적인 발언을 하게 되면 S&P 500 오히려 인상될 수 있다, 오를 수 있다는 건데 2.5에서 3%가량 오를 수 있다고 봤습니다. 12월 회의에 대해서 명시적으로 이 피봇을 좀 암시하는 발언을 보인다라는 가정에서 이런 분석이 나온 거죠. 네. 상승폭 수치는 뭐 정확하게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네. 75bp 인상 후에 이제 어떤 발언이 나오느냐에 따라서 등락이 좀 좌우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네. 이번에 75bp를 올리게 되면은 어쨌거나 우리 금통위가 열리는 3주 동안은 꼼짝없이 이제 금리가 역전 현상이 벌어지게 됩니다. 네. 그럼에도 오늘 우리 증시가 상승세를 보이는 데는 역시 연준 피벗, 그러니까 긴축이 조만간 끝날 거라는 기대감이 작용하고 있는 상황으로 보이는데 네. 이런 기대감은 왜 나오고 있는 겁니까? 아무래도 이제 인플레이션이 고점을 찍었고 또 미국의 경기 침체도 가까워졌다 이런 분석이 나오기 때문입니다. 네. 모건 스탠리나 JP 모건 이런 곳들에서 이 연준의 금리 인상 캠페인이 종료됐다. 그리고 채권 금리도 고점 찍었다. 이런 리포트들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네. 근거는 이 미국의 국채 시장에서 10년물과 3년물의 금리가 거의 3년 만에 처음으로 역전이 됐거든요. 통상 10년물이 3개월물 아래라는 신호는 굉장히 이 채권 시장에서 가장 강력한 어떤 경기 침체 신호로 해석이 됩니다. 그만큼 경기 상황이 좀 불안하고 또 그만큼이나 단기 조달에서 좀 이게 좀 이거 우리가 해석 못 하겠는데 이제 이렇게 해석이 가능하다는 것이니까요. 예. 이 밖에도 또 이 달러 가치가 9월에 고점을 찍은 뒤에 한 달 넘게 횡보를 하고 있는 점도 연준의 피봇 근거 중에 하나입니다. 블룸버그는 달러 인덱스가 9월에 114를 찍었는데 그 이후로 지금 111에서 횡보를 하고 있거든요. 예. 근데 이 사이에 좀 경제 전망이 어두워지면서 오히려 이게 호재로 작용을 했다. 이렇게 이제 분석을 했습니다. 국내 증시가 이번 달 들어서 지금 외국인 순매 수세가 계속해서 늘고 있는데 예. 이 점도 이러한 점으로 분석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하지만 뭐 동시에 지나친 낙관론도 역시 좀 조심해야 된다, 경계해야 한다 이런 조언도 동시에 나오고 있습니다. 이 블랙록은요, 연준이 금리 인상에 따른 심각한 피해, 다시 말해서 이 경기 침체에 대한 확실한 증거가 나와야지 긴축에 대해서 좀 멈출 것이다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네. 그러면서 시장에서 긴축 종료에 대한 희망으로 이 반등을 기대하는 건 좀 시기상조다 이런 분석까지 더했는데요. 웰스파고도요, 연준이 12월에 50bp 인상을 약속할 것으로 보진 않지만 이 가능성을 좀 열어두는 표현을 할 것이다라고 봤습니다. 그러면서 이 시장의 낙관론을 좀 조절하기 위해서 이 기간을 제한하는 방식을 사용하지 않을까 이렇게 분석했습니다. 실제로 올해 7월과 8월에도 이 9월 FOMC를 앞두고 피봇에 대한 기대감이 좀 나오지 않았습니까? 예. 이 당시에 기대 인플레이션을 좀 나타내는 자료를 준비해 봤습니다. 보시면요, 이 7월과 8월에 피봇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면서 이 기대 인플레이션이 다소 잦아드는 모습을 보이다가 다시 반등을 했습니다. 다시 말해 시장의 피봇 기대감이 연준의 정책 효과를 저해할 수 있다라는 거죠. 이런 상황에서 연준이 쉽게 피봇을 다시 메시지로 던지지는 못할 것이다. 이렇게는 좀 하기 쉽지 않겠다. 이런 네. 분석이 나오고 있는 거고요. 예. 지나친 기대감을 경계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과거처럼 시장에서 좀 섣불리 기대를 품었다가 낭패를 볼 수도 있다 그렇죠. 이런 얘기인
시기인 것 같은데 그래도 그때와 지금은 좀 상황적으로 여건이 많이 달라지지 않았나 싶은데 어떻습니까? 일단 최근에 나타나고 있는 거는 미국의 8월 집값이 11년 만에 최대 낙폭을 보였습니다. 이 침체 조짐을 조금 더 명확히 보이고 있다라는 점입니다. 예. 그래서 역시나 이제 미국 내 경제학자들이 내년에 경기 침체가 올 것이다라고 점치는 부분이 비율이 지난 7월에 49%였는데요. 이게 63%까지도 늘어났습니다. 실업률도요, 내년 말에 4.7%까지 오를 것으로 예상을 했습니다. 실제로 미국의 빅테크 기업을 중심으로는 이미 채용 중단의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죠. 예. 메타는 지난 9월에 채용을 중단한다라면서 전면적인 조직 개편도 더불어서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고요. 아마존도 이번 달 초에 리테일 인력을 신규로 채용하지 않겠다 이렇게 밝히기도 했습니다. 이런 점에서 시장은 과거 7월, 8월과는 달리 이제는 연준이 진짜 피봇을 할 때가 아니냐 이런 분석을 내놓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확실히 그때랑은 상황이 다르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연준 피벗을 좀 여전히 경계해야 된다. 이렇게 보는 건 뭐 때문입니까? 일단 지금 미국에서 나타나고 있는 경제 지표들이 좀 상당히 혼조세를 보이고 있는 점에서 의견이 분분해지고 있는 겁니다. 이 연준이 계속해서 금리를 인상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이런 주장은요. 여전히 미국 경제가 탄탄하다는 기반 때문인데요. 지난주에 발표된 미국의 3분기 GDP 아시는 것처럼 예상치보다 높게 나왔죠. 예. 또 그중에서도 이 개인 소비 지출이 늘면서 경제 성장이 좀 견조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또 골드만삭스는요. 미국 기업들이 2020년 또 2021년에 초저금리 시대에 회사채를 많이 발행하면서 자금을 확보했다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그러면서 금리 인상 시기를 버틸 자금을 마련했다라는 겁니다. 물론 앞서 나왔던 경기 침체 시그널들도 분명하지만 여전히 미국 경제가 잘 버티고 있다라는 걸 보여주고 있다는 점에서 주목하셔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발표되는 가장 최신 지표들까지 살펴보시라는 거죠. 네, 연준이 긴축을 멈춘다고 하더라도 물가가 안 잡히게 되면 상황이 더 어려워지는 거기 때문에 지금 축포를 터뜨려야 되는 상황이 맞는지 좀 걱정이 됩니다. 박 기자, 오늘 증시에 지금 외국인들이 유입되면서 우리 환율이 오늘 1,410원대까지 떨어지긴 했습니다만 여전히 이제 1,400원대 위라는 사실은 변함이 없거든요. 네. 이번 금리 역전 시기가 되면 환율이 더 심하게 올라가는 거 아닙니까? 걱정이 되는데요. 뭐 미국 기준금리가 오르면은 우리나라에서 투자 자금이 빠져나간다 이런 거는 너무 쉬운 경제 원리 중에 하나겠습니다만 네. 한국은행이 지금 아무리 매파적인 기조를 유지한다고 해도 연준의 금리 수준을 따라잡기가 쉽지 않은 게 현실입니다. 금융시장도 지금 원화 가치의 추가 하락에 베팅을 하고 있는데 뭐 뱅크 오브 아메리카나 노무라 홀딩스 이런 곳들은 지금 1,400원대인 환율이 1,500원까지 오를 것이다 이렇게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금리가 역전이 되면 이제 환율이 올라가는 거 아니냐 했을 때 과거에 이제 당국자들이 우리는 이제 펀더멘털이 굉장히 탄탄하니까 이 금리 역전 차만 가지고 판단할 문제가 아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래 왔었죠.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환율이 상당히 많이 올랐었죠. 그렇습니다. 당시에 환율이 얼마나 올랐었죠? 표를 보면서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이 한미 간의 금리 역전이 발생한 게 올해 7월 말입니다. 원달러 환율을 보면 이때를 기점으로 본격적으로 폭등을 시작해서 달러당 1,400원을 넘긴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같은 시기에 달러 인덱스가 105에서 110까지 올랐습니다. 대충 숫자로 하면은 대략 한 5% 정도 오르는 동안 예. 원달러 환율 10%가 넘게 오른 것이고 그만큼 원화가 유난히 좀 약세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 한미 금리 차가 지금 3주 동안은 1%포인트 정도가 차이가 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데 앞으로 더 어떤 차이가 더 벌어질 수도 있다. 이렇게 분석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그때보다 우리 경제 뭐 펀더멘탈이나 교역 여건이 더 안 좋아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충분히 우려할 만한 상황인 것 같습니다. 네. 특히 좀 내부 사정이 굉장히 좀 취약해져 가는 게 느껴집니다. 네. 기업들 지금 자금 조달 문제 우려를 더해가고 있는 상황 아닙니까? 네, 상당히 심각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제 우리도 이제 기준금리를 이번 달 24일에 0.5%포인트를 미국을 따라서 올릴 것이 유력하게 지금 점쳐지고 있는 상황이죠. 네. 예. 걸림돌은 모두가 잘 아시다시피 자금 경색입니다. 미국의 고강도 이 통화 긴축을 따라가자니 자금 경색이 오고 따라가지 않자니 환율이 치솟는 어떤 이런 진퇴양난의 상황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 자금 경색 상황 지금 상당히 심각한 수준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단적인 예로 채권 시장의 경색 속에 5대 시중은행의 이 기업 대출액이 사상 처음으로 700조 원을 돌파했습니다. 채권 시장에서 자금 조달이 안 되니까 은행에 손 벌리는 기업이 늘어나고 저번 달, 그러니까 10월 한 달만 해도 9조 원이 는 것으로 지금 집계가 되고 있거든요. 이렇다면 금리 인상 속에 대출 이자를 감당 못하고 도산에 처하는 기업들이 늘어날 거다. 이러한 우려도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실제로 우리나라 주요 기업들의 신용 부도 스와프, CDS의 프리미엄이 빠르게 치솟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네. 신용부도 스와프는요.
채권이나 대출이 이제 어떤 부도를 맞았을 때 이 원금을 얼마나 돌려받을 수 있는가 이거를 이제 파생 상품으로 내놓은 것이라고 할 수 있는데 예. 이 CDS의 프리미엄, 그러니까 일종의 가산금리라고 할 수 있는 수치가 어느 정도 이게 예. 높을수록 좀 부도 위험이 높고 그리고 예. 원금을 원금을 돌려받지 못한다라고 이제 우리가 분석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근데 오늘자 삼성전자 5년물 CDS 프리미엄이 67.83bp인데 1월에 21.5bp였거든요. 그러니까 3배가 지금 뛰어오른 상황입니다. 네, 뭐 이런 가운데 우리나라 CDS 프리미엄이 70bp로 오늘 발표가 됐는데 이게 10월 초에 56bp라는 점을 감안했을 때 굉장히 가파르고 또 빠르게 올라간다는 점까지 또 추가로 또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이런 가운데 때마침 이 자금 시장 경색 해소를 위해서 5대 금융 지주사들이 대규모 지원책을 오늘 내놨습니다. 연말까지 95조 원을 투입하겠다라는 계획입니다. 김보미 기자의 리포트로 살펴보겠습니다. 정부가 50조 원 이상의 유동성 공급 프로그램을 가동한 데 이어 추가로 민간 차원의 대규모 공급책을 내놨습니다. 시장 안정 노력이 제대로 효과를 발휘하기 위해서는 시장 참가분들의 노력과 협조가 절실한 상황입니다. 5대 금융지주가 연말까지 시장에 풀기로 한 자금 규모는 총 95조 원. 이 중 73조 원가량은 시장 유동성을 공급하는 데 사용됩니다. 레고랜드 사태로 차환 발행이 힘들어진 자산 유동화 기업 어음을 포함해 특수은행채, 회사채, 여전채, CP 등을 매입하고 단기 자금 시장 불안이 추가 확산되지 않도록 MMF 운용 규모를 유지하는 것 등이 대표적입니다. 숙제는 인플레와 경기 둔화의 지금 침체를 어떻게 극복할 거냐 하는 건데 아직 초입 단계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길을 잘 극복해 나갈 수 있도록 제의를 모으자는 말씀드리고 시장 혼란이 계속된다고 하면 결국은 그것이 이제 금융기관의 건전성에 문제가 되기 때문에 안정시켜서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또 회사채 발행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기업들이 안정적으로 자금을 확보할 수 있도록 대출을 활성화하고 동시에 은행채 발행은 자제하기로 했습니다. 현재 금융시장이 매우 엄중하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정부의 금융시장 안정 대책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협조하겠습니다. CP 매입이라는 은행채 발행 축소 등 여러 가지 좀 방안을 강구해서 자금시장 안정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용이 높은 은행채로 돈이 몰리면서 회사채 발행 시장이 급격하게 얼어붙었던 만큼 이를 완화하기 위해서입니다. 이외에도 금융지주는 채권 및 증권시장 안정펀드에 12조 원을, 이금융권 신용 공여 한도 유지를 위해 10조 원을 계열사에 공급할 예정입니다. 전문가들은 당국과 민간의 이러한 적극적인 움직임이 시장 안정과 신뢰 회복에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규모가 이제 충분한지 아닌지는 뭐 이제 시장이 판단할 문제이긴 하지만 금융사들이 시장 전반의 안정을 위해서 협력한다라는 거는 아무래도 시장의 안정 요인이 될 수가 있는 거죠. 현재 기관 투자자들은 지난주부터 회사채 시장에서 1조 원 이상 순매수하며 조금씩 매입 규모를 늘려나가고 있는 상황. 얼어붙은 회사채 시장에 온기가 돌 수 있을지 주목되는 가운데 앞으로 금융당국과 5대 금융지주는 격주로 만나 협력 방안을 추가 모색할 예정입니다. 한국경제TV 김보미입니다. 네, 정부와 금융기관들이 지금 지난번 50조 원에 이어서 이번에 100조 원을 꺼내 들었는데 평가들이 좀 어떻습니까? 크레딧 애널리스트, 그러니까 채권 전문가들은 정부 정책이 상당히 강력하다는 데는 중론을 모으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어느 정도 단기적으로 효력을 발휘할 것이냐, 이것은 좀 회의적인 평가를 내놓고 있는 현실입니다. 이들이 비교군으로 삼고 있는 시기가요, 코로나19 팬데믹 초기입니다. 당시에 이제 유동성 공급 정책이 시작한 게 3월이었고, 이 회사채 가산금리를 의미하는 신용 스프레드가 줄어들기 시작한 게 7월 정도로 보거든요. 예. 게다가 이제 당시에는 통화당국과 재정당국이 같은 정책을 내놨습니다. 그러니까 통화정책은 금리를 내렸고 그리고 재정당국은 돈을 풀었고 이렇게 이제 박자가 맞았었는데 지금은 반대지 않습니까? 통화당국은 금리를 올리고 있는 현실이고 재정당국은 돈을 풀고 있기 때문에 예. 정책 효과가 그때에 비해서 좋을 것이냐?
굉장히 회의적인 상황이죠. 그렇기 때문에 효과가 좀 느릴 것이라는 예측이 가능합니다. 실제로 아직도 공모채 시장에서 미매각 사례가 지금 속출을 하고 있고 하나솔루션이나 LG유플러스 같은 우량 등급 채권 발행사도 이 미매각에 계속해서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장내 일반 시장에서 증권 견설사인 한신공영의 회사채가 무려 놀랍게도 최고금리가 65%에 달하는 65%에 유통되는 사례도 지금 발생을 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조금 좀 다른 이야기긴 한데요. 환율 변동성 심해지면서 이에 대한 피해를 입는 기업들도 속출을 하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공시로 뷰웍스라는 기업이 외환 파생 상품에서 221억 규모 손실이 발생했다고 공시를 하기도 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배성재, 오민지 기자였습니다. 다가오는 목요일 카카오페이의 주가 향방을 놓고 투자자들의 시름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대규모 보호 예수가 해제되기 때문인데 업황 부진에 대한 실망감에 이미 주가도 공모가보다 크게 낮아진 상태입니다. 박혜린 기자입니다. 증시 입성 1주년을 앞에 둔 카카오페이를 보는 안팎의 시선은 불안합니다. 공모가 9만 원에 시작했던 주가는 한때 24만 원까지 치솟기도 했지만 현재는 3만 5천 원 선을 간신히 버티고 있습니다. 일반 주주뿐 아니라 공모 당시 우리 사주에 평균 3억 6천만 원을 투자한 카카오페이 직원들은 1인당 평균 손실액이 2억 원이 넘습니다. 이달 3일 그동안 묶여있던 287만 주에 대한 보호 예수가 풀리며 카카오페이의 주가는 또 한 번 폭풍우가 예상됩니다. 모회사 카카오의 지분은 시장에 출회될 가능성이 크지 않지만 우리 사주조합의 물량은 쏟아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옵니다. 지난 8월 우리사주 보호예수 해제 당시 카카오뱅크 주가는 3만 2천 원 수준이었으나 현재는 반토막이 난 상황. 이를 지켜본 카카오페이 직원들의 고민도 깊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미 지난달 외국인들은 카카오페이 주식 약 479억 원가량을 팔아치워 이 기간 외국인 순매도 9위를 카카오페이가 차지하기도 했습니다. 실적도 6분기 연속 적재를 기록하며 증권가의 시각 또한 얼어붙고 있습니다. 올해 3분기 카카오페이의 연결 기준 영업손실은 96억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적자폭이 850%가량 급증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단기적으로는 업황이 안 좋은 건 어쩔 수 없는 것 같고요. 결제 빼고 나머지는 다 안 좋잖아요. 근데 결제도 좀 있으면 안 좋아질 수 있다라고 하지 않습니까? 금융 서비스 쪽은 대출 중개, MTS 이런 것들인데 그 두 개 다 안 좋잖아요. 이럴 때일수록 어떻게 이거를 효과적으로 이제 기회로 삼느냐 그런 것들이 관건이지 않으려나 싶어요. 상장 1주년을 앞두고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 카카오페이 측의 포부대로 사용자 편의성과 수익성 증대라는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잡아 위기를 타개해 나갈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한국경제TV 박혜린입니다. 지난달 7개월 연속 무역 적자에 믿었던 수출마저 또다시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고환율과 어려운 대외 경기 상황 때문인데 이에 대해 당국은 뾰족한 수가 없다는 답변을 내놨습니다. 산업부 신재근 기자와 사안 다뤄보겠습니다. 신 기자, 일단 먼저 수출이 얼마나 준 겁니까? 네, 지난달 수출은 524억 8천만 달러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5.7% 감소했습니다. 네. 지난 2020년 10월 이후 2년 만에 역성장을 기록했고 전망치였던 4.2% 감소보다 훨씬 밑돌았습니다. 반도체 등 수출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는 IT 수출 부진이 결정타였는데요. 지난달 반도체 수출은 20% 가까이 하락했고 현재 3개월 연속으로 내리막길을 걷고 있습니다. 디스플레이와 무선통신 등 다른 IT 품목도 역성장을 기록했습니다. 지역별로는 우리나라의 최대 수출 시장인 중국의 수출액이 20%나 줄었는데요. 특히 대중국 반도체 수출이 20% 넘게 감소했습니다.
수출의 양과 질 모두 나빠지고 있다고 해석해 볼 수 있습니다. 네, 뭐 중국 경기 둔화 문제가 가장 크겠지만 일단 정치적인 요인도 있을 것으로 좀 예상이 됩니다. 지금 우리 주가와 수출의 흐름이 거의 비슷하게 흘러가기 때문에 또 뼈아픈 대목인데 다들 아시다시피 반도체 쪽이 지금 크게 약화된 상황입니다. 이게 반도체 업황이 어떤 상황입니까? 네, 먼저 반도체는 이 전체 수출에서 20%나 차지할 정도로 이 우리 경제의 버팀목 역할을 해왔습니다. 예. 이 품목을 디스플레이와 가전 등 IT 품목 전체로 확대하면 이 비중은 30%대로 크게 늘어납니다. 글로벌 경기가 하반기 들어 침체 국면에 진입하면서 이 반도체를 비롯한 IT 제품 수요가 감소하기 시작했는데요. 메모리 반도체를 중심으로 가격 하락이 본격화되면서 이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3분기 어닝 쇼크를 기록했습니다. IT 제품 수요가 줄면서 이 물건이 팔리지 않자 이 주요 IT 기업들의 재고가 크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이 내용은 양현주 기자의 리포트로 확인하시겠습니다. 전 세계적인 경기 침체로 인한 수요 감소로 반도체, 가전 등 국내 주요 기업들의 재고가 빠르게 늘고 있습니다. 3분기 말 기준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LG전자의 재고 자산은 지난 분기 말보다 10조 원 가까이 증가했습니다. 가파른 재고 증가로 인해 기업들은 고통을 호소합니다. 쌓아둔 재고를 줄이기 위해 가격을 낮추고 마케팅 비용을 더 쓰면서 수익성은 나빠지고 있습니다. 소비자들이 가격이 떨어진 재고 제품을 선택하면서 상대적으로 비싼 신제품 판매가 줄어드는 악순환도 시작됐습니다. 재고 자산이 늘면 내년도 신제품 판매에도 악영향을 주기 때문에 매출과 영업이 모두 줄어들 우려가 있습니다. 특히 스마트폰, PC 등 IT 제품의 수요 감소로 반도체 재고가 늘고 있습니다. 이는 반도체 기업들의 가격 협상력에도 영향을 주면서 반도체 가격 하락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실제로 10월 들어 주로 기업들끼리 거래할 때 쓰는 반도체 고정거래 가격이 크게 하락했습니다. 기업들은 감산과 투자 축소 등 재고를 줄이기 위해 사활을 걸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내년 상반기까지 소비 심리 회복이 어려울 것으로 보여 기업들이 실적 회복을 위해 생산과 투자를 더 줄일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옵니다. 한국경제TV 양현주입니다. 네, 앞서 살펴보신 리포트를 제가 간단하게 정리를 해드리면요. 이 IT 소비가 감소하면서 이 수출이 줄었고 그 결과 이 재고가 쌓이기 시작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수출은 감소하는데 수입은 또 환율과 물가 문제로 좀 늘다 보니까 지금 7개월 연속 무역 적자가 나왔습니다. 이대로 가면 올해 사상 최악의 적자 규모가 될 수도 있다, 이런 우려도 나온다고요. 네, 맞습니다. 일단 지난달 무역 수지는 67억 달러 적자를 기록했습니다. 제가 표를 하나 보면서 설명을 해드릴 텐데요. 지난해 4월부터 이 올해 10월까지 수출입 증감 추이입니다. 이 빨간색 선이 수입액 증감률을 뜻하고 파란색 선은 수출액 증감률을 의미합니다. 보시면은 이 수입액은 두 자릿수 증가율을 기록을 하고 있는데 그에 반해서 수출액은 상승세가 둔화되면서 수출과 수입의 격차가 갈수록 벌어지는 모습입니다. 네. 표면적으로는 무역 적자가 7개월째 이어지고 있지만 수입이 수출보다 많은 구조가 지난해부터 고착화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더 큰 문제는 이런 구조가 해결될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는 점인데요. 올 들어 10월까지 누적 적자 폭은 300억 달러를 돌파했고요. 역대 최대치였던 1996년보다도 2배 가까이 높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쟁 등으로 국제 에너지와 이 원자재 가격이 급등해서 수입이 크게 늘어난 결과입니다. 10월만 하더라도 에너지 수입액은 155억 3천만 달러로 40% 넘게 늘었습니다. 이대로라면 연말까지 누적 적자 폭이 500억 달러를 기록할 거란 암울한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연간 무역 적자가 500억 달러가 넘어가게 되면은 외환이 그만큼 빠져나간다, 달러가 그만큼 빠져나간다는 얘기가 되기 때문에 뭐 원화 대비 달러 대비 원화 환율이 1,500원을 넘어설 가능성 배제할 수 없는 그런 상황으로 보입니다. 네. 정부도 지금 상황이 좀 심각하다고 판단을 했는지 오늘 긴급 수출 상황 점검 회의 열었습니다. 좀 해법들이 나왔습니까? 네, 일단 제가 거기 그 자리에 다녀왔는데요. 네. 정부는 최근 무역 상황을 엄중하게 보고 있다고 시인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가용한 모든 수단을 총동원해서 수출 활력을 높이겠다, 계획이다, 이런 계획이다라고 밝혔습니다. 수출을 늘릴 뾰족한 해법을 찾기는 사실상 어려운 상황입니다. 정부도 이 같은 상황을 알고 있기 때문에 수출보다는 무역 적자의 가장 큰 원인이라 할 수 있는 에너지 수입을 줄이자는 말을 반복했습니다. 수출 회복을 위해선 반도체 경기 회복이 일단 급선무인데요. 반도체 업계에선 내년 2분기는 돼야지 재고가 소진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반도체 업황 회복 없이 극적인 수출 증가는 불가능한 것이 우리나라 산업 구조입니다.
실제 오늘 비상경제 장관회의를 주재한 추경호 경제부총리는 이 글로벌 정보기술, 즉 IT 경기 위축이 IT 비중이 높은 우리 수출에 큰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어서 이 당분간 증가세 반전이 쉽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 반도체 업황 회복 외엔 수출 부진을 극복할 반전 카드는 없다는 점을 시인한 발언으로 볼 수 있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산업부 신재근 기자였습니다. 지난달 코스피 지수가 2200선을 좀 오가면서 아슬아슬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도 외국인과 기관의 러브콜을 받은 제약 바이오 기업들이 있어서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관련 내용 IT바이오부 박승원 기자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박 기자, 일단 지난달에 전반적으로 좀 외국인과 기관이 어떤 종목들을 주목을 했습니까? 네, 이제 최근 외국인과 기관이 집중적으로 사담고 있는 종목을 보면 이제 가격과 밸류에이션 매력이 돋보인 반도체와 배터리, 제약 바이오 업종이 대표주를 담고 있습니다. 네. 이 가운데 제약 바이오 업종의 쌍두마차인 삼성 바이오로직스와 셀트리온을 대거 사들이고 있는데요. 실제 이번 달 들어 외국인은 삼성 바이오로직스 920억 원, 셀트리온 536억 원을 각각 순매수했습니다. 기관 역시 이 주 종목을 집중 매입했는데요. 기관은 외국인과 반대로 셀트리온 1,108억 원, 삼성 바이오로직스 769억 원어치를 쓸어 담았습니다. 예, 일단 순위만 바뀌었지 두 기업인 건 좀 공통적입니다. 네, 맞습니다. 근데 두 기업 모두 다 지금 주주분들은 아시겠지만 주가가 셀트리온 같은 경우는 많이 회복이 됐고 삼성 바이오로직스는 거의 고점이에요. 네, 맞습니다. 이런 외국인과 기관의 동반 매수세에 힘입어 제약 바이오 업종의 쌍두마차인 삼성 바이오로직스와 셀트리온의 주가 상승세는 두드러졌는데요. 예. 실제 삼성 바이오로직스와 셀트리온은 지난달에만 각각 8.1%, 10.9%의 상승률을 나타냈습니다. 같은 기간 코스피 지수가 3.8% 상승한 것과 비교하면 두드러진 성과입니다. 네, 사실 제약 바이오 기업들이 다 이렇게 분위기가 좋은 건 아니기 때문에 좀 조심스럽긴 합니다만 두 기업 이렇게 딱 얘기하면 일단 실적이 좀 받쳐줬다라고 좀 공통적으로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렇게 외인 기관 동반 매수세가 들어온다는 게 흔한 일은 아니잖아요. 네, 배경을 어떻게 봐야 될까요? 네, 맞습니다. 우선 밸류에이션 부담이 내려간 가운데 경기 방어주라는 점이 부각된 것으로 보입니다. 네. 말씀하신 것처럼 무엇보다 탄탄한 실적이 수급은 물론 주가 상승을 이끌고 있다는 평가인데요. 이 가운데 삼성 바이오로직스의 경우 올해 3분기 매출액과 영업이익이 각각 8,730억 원, 3,247억 원을 기록하며 시장의 예상치를 훌쩍 뛰어넘는 소위 어닝 서프라이즈를 기록했습니다. 바이오 의약품 연구개발 전문 기업인 삼성 바이오에피스를 100% 자회사로 편입한 시너지 효과와 바이오 의약품 위탁 생산 사업의 선전, 여기에 환율이 상승한 점이 호실적을 이끌었습니다. 네. 아직 발표를 하지 않은 셀트리온의 역시 올해 3분기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큰데요. 증권가에서 예상하는 셀트리온의 3분기 매출액과 영업이익은 5,880억 원, 2,072억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각각 46%, 26% 증가할 전망입니다. 이미 지난 9월에 공시한 단일 판매 공급 계약이 4,100억 원을 넘긴 가운데 미국과 유럽에서 시장 점유율을 확대하고 있는 램시마가 3분기 성장세를 이끌 것이란 진단입니다. 네, 사실 이 시장 상황에 실적이 이렇게 받쳐주면서 또 밸류에이션 부담도 낮은 상황이다 보니까 지금도 지금이지만 향후 전망에 대해서도 증권사들이 굉장히 긍정적으로 보고 있을 것 같거든요. 네, 맞습니다. 이 가운데 삼성 바이오로직스의 경우 아직 주가가 황제주인 100만 원에 도달하지 못했는데 네. 증권가에서는 이미 황제주 등극을 기정사실화하는 분위기입니다. 실제 삼성증권을 비롯한 유한타증권, KB증권 등은 삼성 바이오로직스의 목표 주가를 100만 원에서 120만 원까지 제시하고 있습니다. 지금이 88만 원인데 네, 굉장히 맞습니다. 높네요. 네, 맞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SK증권의 경우에는 삼성 바이오로직스의 목표 주가를 130만 원으로 제시하기도 했습니다. 셀트리온의 경우에는 목표 주가가 소폭 하향 조정됐지만 주가 상승에 따른 시가총액의 변화가 있었는데요. 지난 9월 말 시가총액 12위였던 셀트리온은 지난달 말 10위로 두 단계나 올라섰습니다. 네, 이 두 기업 그럼 3분기에 이어서 올해 좀 전체적으로 좀 기대를 해봐도 될까요? 네, 올해 연간은 물론 내년도 기대해 볼 만하다는 게 증권가의 지배적인 시각입니다. 예.
우선 삼성 바이오로직스의 경우 이제 제품 믹스 개선, 환율 효과, 4공장의 부분 가동 개시 등으로 올해 사상 최대 실적이 기대되고 있습니다. 내년 4공장 수주 활동과 5공장 착공이 기대되는 가운데 바이오 시밀러 시장의 고성장 효과가 이제 고스란히 실적 증대로 이어질 것이란 진단입니다. 셀트리온 역시 유럽 점유율이 안정적인 수준을 유지하고 북미 처방 점유율 상승세 지속을 바탕으로 3분기에 이어 4분기도 고성장이 기대되고 있는데요. 특히 내년 상반기엔 자가면역 질환 치료제 바이오시밀러인 램시마 SC의 공급 재개, 7월엔 미국에서 휴미라의 복제약 유플라이마 출시를 앞둔 물량 확대 등으로 내년 모멘텀 역시 긍정적이라는 평가입니다. 다만 이제 우리 시간으로 오는 3일 새벽 FOMC가 예정돼 있는데요. 네 차례 연속 자이언트 스텝이 예상되는 상황에서 연준의 매파적 스탠스가 나올 경우 이제 그간의 상승분을 모두 반납할 수 있습니다. 때문에 이제 파월 의장의 발언에 주목하며 보수적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다는 조언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IT 바이오부 박승원 기자였습니다. 기후변화 위기가 심화되면서 요즘 이 정부 부처가 바빠지고 있습니다. 바로 농림축산식품부입니다. 정부가 이번 달 김장 가격 부담 급등을 경고하고 있는데 반면 쌀값은 너무 싸서 논란입니다. 플러스 초대석, 오늘은 정황근 농림축산식품부 장관과 이 이야기 나눠봅니다. 장관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취임하신 지가 지금 한 반년쯤 되셨습니다. 5월에 취임하셨으니까요. 그렇습니다. 지금 뭐 물가 문제 때문에 상당히 어려운 시국에 장관을 맡으셨는데 요새 좀 어떠십니까? 일하시기에는? 취임하면서부터 바로 물가 문제가 있었고, 그다음에 뭐 우리 농업 분야 이제 재해라든가, 예. 또 추석쯤에서는 이제 우리 추석 성수품 공급 그런 쪽으로 있었고, 그다음에 그 많이 논란이 됐죠. 낙농 관련해서 우유 가격 그 체계를 좀 바꾸자 하는 거. 예. 그다음에 이제 최근에 문제가 많이 됐던 쌀값이 지속적으로 하락하는 문제. 그래서 그런 현안이 계속됐고요. 반년 사이에 상당히 많은 문제들이 있었군요. 그런 가운데서 이제 정부라는 게 중장기적인 우리 미래지향적인 농업으로 가야 되니까 이 농업 정책 쪽에서도 이제 새롭게 또 윤석열 정부가 출범한 첫 해이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도 신경을 많이 썼습니다. 뭐 상당히 바쁘게 지나갔어요. 가장 중요한 문제부터 하나씩 한번 풀어가 보겠습니다. 이제 좀 김장철 아닙니까? 네네. 지금 추경호 경제부총리 이번 달 김장 재료 중심으로 가격 변동성이 확대될 수 있다. 지난주에 이제 이런 경고성 발언을 했습니다. 지금 뭐 그 이외에도 뭐 가공식품 인상도 지금 줄 인상이 계속 이어지고 있고. 김장은 어차피 이제 우리 농축산물, 국내에서 생산되는 농산물이 주 원료가 되기 때문에. 근데 다행스러운 거는 그동안에 상당히 많이 가격이 올라서 우리 국민들이 고생하셨지만 김장 앞두고 우리 국내 농축산물 가격은 이제 완전히 안정세로 접어들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배추 포함해서 여러 가지 양념류, 그래서 큰 문제 없이 이번 김장은 뭐 문제가 없다라고 보시는군요. 네, 그냥 크게 봐서 문제가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다만 우리가 이제 가공식품 같은 거는 원료를 대부분 해외에 많이 의존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 문제가 환율 문제도 있고 해서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는 좀 떨어지는 폭이, 하락폭이 조금 좀 상쇄되는 그런 느낌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분명한 거는 뭐 정점은 일단 지났다 이렇게 봅니다. 정점은 지났다고 보시는 거예요? 농축산물의 경우에. 네. 혹시 어떻게 대응하고 계신지도 말씀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그럼요. 그러니까 비료 가격, 사료 원료 가격 이런 게 많이 올랐거든요. 국제 공급망 교란 때문에. 그래서 거기에 이제 정부가 관련되는 그 이해 당사자들하고 힘을 합쳐서 이제 농가에 결과적으로 직접 보조하는 형태로 그렇게 지원을 해왔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식품을 생산하는 업체, 그 다음에 수입 업체, 그 다음에 외식 업체, 그 해당 그 부문별로 여러 가지 그 세제 지원이라든가 자금 지원, 그 다음에 소비자들한테는 이제 할당 관세를 통해서 이제 낮은 가격에 가도록 하면서 또 할인 쿠폰 같은 제도를 통해서 하여튼 정부가 할 수 있는 방법은 거의 총동원했다. 그렇게 해서 최근 한 6개월 정도 그렇게 하면서 현재 수준으로 그나마 좀 유지를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지금 쌀값은 반대로 또 너무 낮아서 걱정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뭐 일반인들은 이 문제 잘 모를 수도 있겠습니다만 농업인들 사이에서는 상당히 좀 중요한 화두로 떠오른 문제인데 지금 농업계에서 이 올 들어서 정부가 여러 차례 지금 시장 격리 조치를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쌀값이 계속해서 떨어진 배경을 좀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가격이 떨어진 거는 뭐 기본적으로는 수급이 불균형이다. 수급 불균형. 옛날에는
쌀이 부족하던 시대는 쌀이 귀하니까 가격도 올라가는 거고 귀한 대접을 받았는데 지금은 이제 1인 가구도 많아지고 2인 가구도 많아지고 또 젊은 사람들 중심으로 우리 전통적인 식사보다는 간편식을 선호하고 또 코로나19 영향도 있고 이러면서 생산은 조금씩 줄고 있는데 소비는 더 많이 줄어요. 그러니까 시장에 쌀이 남아도는 이런 상황이 돼가지고 가격이 많이 떨어졌고 그걸 막기 위해서 지금 정부가 여러 차례 격리를 했었고 특히 이번에 생산되는 신곡에 대해서는 작년 그 생산량 남은 거 포함해서 45만 톤을 1조 이상을 투입해서 45만 톤을 시장에 격리하는 조치를 했고 그래서 지금 80kg 기준으로 16만 원 정도까지 떨어졌던 게 지금 19만 원까지 회복이 된 상태입니다. 약간의 반등이 이제 성공했다라고 저도 들었습니다. 네, 뭐 많이 오르긴 했지만 작년에 떨어진 게 25%인데 지금 한 17% 정도 올라간 거니까 아직도 한 10% 정도 개분이 있습니다. 지금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국회에서는 이제 과잉 생산된 쌀을 좀 의무적으로 격리하는 법안을 좀 추진하고 있는 상황인데 이 법안에 대해서 장관님께서는 반대하는 입장이라고 들었습니다. 어째서 반대하시는 겁니까? 더불어민주당에서 그렇게 발의를 해서 지금 상임위까지는 통과가 돼 있는 상태인데요. 그 의원님들의 충정을 뭐 100% 이해를 합니다만은 이제 그렇게 되면은 어떤 문제가 있냐면은 우리 농사가 참 다 어렵죠. 어려운 가운데서도 그나마 쌀은 거의 100%가 기계화돼 있어요. 그러니까 논에서는 벼농사 이외에는 다른 농사로 가려면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근데 지금 예를 들어서 현재 양곡관리법은 크게 뭐냐면은 수요량을 초과하는 생산분을 정부가 의무적으로 구매해야 된다, 매입해야 된다 이거거든요. 그렇다면 농업인 입장에서는 당연히 많이 생산해도 된다. 그다음에 그렇게 되면 가격도 어느 정도 보장이 될 거 아니냐. 그렇다면 계속 벼를 재배하라는 시그널을 줄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면 지금보다 오히려 더 상황이 악화된다. 그러면 돈은 돈대로 쓰면서 이게 시장에 쌀이 남는다는 메시지를 국민들한테 주면 절대 가격이 올라가지 않는다고 전문가들이 생각을 합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구조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건 아니다. 그렇지. 그래서 그렇게 가지 말고 기본적으로는 수급을 조절하는 쪽으로 중장기적으로 가되 해별로 금년처럼 이렇게 쌀이 남아도는 해는 과감하게 격리를 하자. 차라리 그렇게 해서 좀 쌀값을 유지하는 게 훨씬 더 효율적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여전히 이제 시장 격리 조치를 9월에 단행했음에도 불구하고 예년에 비해서는 좀 낮은 가격을 유지하고 있는데요. 이제 많이 올라간 거죠. 지금 장관님께서 그 대안으로 좀 추진하는 대책이 있으시다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 남는 거는 밥쌀입니다. 사람이 우리 밥으로 먹는 쌀. 근데 지금 이제 가루쌀이라는 게 나와 있거든요. 제가 청장 때 이제 처음 돌연변이로 이렇게 나와서 등록을 했고 지금 일본하고 중국에도 지금 특허 등록이 돼 있는데 그리고 세계 각국에 지금 특허 등록 추진 중인데 이거는 쌀은 쌀인데 사실 속은 밀가루하고 똑같습니다. 비슷합니다. 글루텐이 없는 밀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손으로 부서지고 그 쌀은 밥으로는 절대 못 씁니다. 물을 붓는 순간 죽이 돼버리니까. 그러니까 용도가 가공용으로 정해져 있거든요. 그리고 이거는 보통은 쌀이 단단하기 때문에 가루를 내려면 물에 불리는데 이 쌀은 물에 불리지 않고 밀처럼 바로 재분이 가능한 겁니다. 세계 유일한 품종이거든요. 그래서 이걸 가지고 밀가루를 대체하자. 그러니까 농업인들 입장에서는 벼를 심어야 되니까 벼는 똑같은 벼를 심는 거죠. 이 가루쌀을 심게 되면. 그러면 이제 정부 입장에서 우리 국가 입장에서는 수입해오는 밀가루를 대체할 수 있잖아요. 그다음에 이게 또 하나 좋은 거는 보통의 쌀이 벼가 5월 말에서 6월 상순에 모내기를 합니다. 근데 이 가루쌀은 한 달이나 늦게 6월 말에서 7월 초에 모내기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 논에서 자라는 기간도 일반 벼는 5개월 이상 자라야 수확을 하는데 이 가루쌀은 3개월 반이면 수확을 합니다. 수확량은 물론 5% 정도 적지만 그러니까 여러 가지 장점을 갖고 있어요. 특장점은 밀하고 이모작이 가능합니다. 그렇게 되면 밀 생산도 늘리고 또 밀 수입량도 줄이고 그러니까 가루쌀은 기본 벼처럼 생산할 수 있고 이렇게 되면은 식량 자급률을 우리가 지금 45%인데 이걸 50% 이상으로 올릴 수 있다.
그래서 이쪽에 지금 거의 뭐 올인하다시피 제가 하고 있습니다. 이 쌀 부분에 있어서는. 장관님 말씀을 듣고 보면 여러모로 굉장히 실용적인 방안이라는 생각이 들긴 하는데. 그러니까 밀가루 빵, 밀가루 국수 이걸 예. 쌀로 대체할 수 있는 거죠. 혹시 뭐 좀 제한 사항이나 네. 이 진행하시는데 뭐 걸림돌이 될 만한 요인 같은 건 없을까요? 그러니까 저 중소형 업체가 몇 년 동안 해왔어요. 예. 해왔는데 이제 이게 대량으로 소비되려면 우선 식품 기업이 이쪽에 포함이 돼야 되고, 두 번째는 그 면이라든가 라면 쪽으로 지금 뭐 제빵, 제과 이쪽으로는 얼마든지 증명이 됐으니까 그건 그대로 하면 되는데, 대규모 소비를 하려면 면하고 라면 쪽으로 가야 되거든요. 네. 그래서 그거는 이번에 이제 수확을 한 게 나오니까 금년에 한 500톤 정도 수확이 되거든요. 그중에 내년에 종자용으로 나갈 거 빼놓고는 지금 대기업이 같이 TF에 들어와 있어요. 예. 거기서 이제 레시피도 개발하고 이렇게 하면서 동시에 국민들께 이제 알려드리면 이건 뭐 밀가루보다는 훨씬 좋은 거니까 몸에도 좋고. 혹시 가루쌀로 만든 면을 한번 드셔보셨습니까? 면은 아직 안 먹어봤는데 예. 빵 종류는 뭐 많이 식감이 좀 괜찮은 편인가요? 좋은 정도가 아니고 블라인드 테스트 하면은 전혀 구분 못하고 오히려 더 맛있다고 그럽니다. 촉촉하고 부드럽고 쫄깃하고. 장관님 부임하신 그 임기 동안에 저희가 만나볼 수 있는 거고요. 뭐 다음 주라도 좀. 그렇군요. 다음 네. 주라도. 알겠습니다. 네. 지금 근본적으로는 이제 뭐 식품 물가나 식품 안보 이런 문제랑 가장 직결되어 있는 게 사실 기후 변화 문제입니다. 맞아요. 우리 사실 농업이 좀 더 이제 스마트해져야 된다 이런 얘기도 있고, 그렇다 보니까 결국에는 청년 인재들을 어떻게 이제 농촌으로 유치할 것인가,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네. 부분인 것 같은데, 그래서 내놓은 정책이 이제 청년 농업인 육성 종합계획이라는 게 있습니다. 마침 네. 또 귀농 귀촌 정책 전문가시라고 들었는데요. 어떤 내용들을 갖고 있습니까? 네, 제가 지난달에 인도네시아 발리에서 G20 그 농업장관 회의가 있었어요. 네. 가서 이제 각국 주요 선진국이니까 얘기를 농업장관들하고 해보니까 전혀 그렇지 않을 것 같은데 우리나라랑 생각하는 게 너무 똑같은 거예요. 농촌 사회가 인구가 농업 인구가 줄고 있다. 거기다 농업 인구가 고령화되고 있다. 대체해야 될 젊은 인력은 농업 쪽으로 잘 안 오려고 그런다. 그 우리가 가지고 있는 고민하고 똑같잖아요. 예. 심지어 미국, 독일, 이태리 다 똑같은 생각을 갖고 있는. 그러면서 대안은 결국은 스마트 농업으로 가야 된다. 왜냐하면 젊은 사람들이 원하는 쪽으로 가야 되니까. 그래서 생산성도 높이고 농업을 잘 모르는 사람도 농업을 할 수 있는 게 스마트 농업이거든요. 예. 스마트 팜, 온실 축사 요즘 많이 바뀌고 있죠. 근데 이제 그쪽에는 사실은 저 시설비라든가 여러 가지 농지값이나 투입비가 많습니다. 초기에. 그래서 방향은 우리가 제대로 잡았다고 생각을 하고, 그래서 지금 윤석열 정부의 큰 여러 가지 그 농업 분야 정책 중에 식량 안보도 있지만 조금 전에 가루쌀로 대략 설명을 드렸고, 예. 두 번째가 청년 농을 3만 명을 육성하겠다. 그래서 농업을 스마트 농업으로 발전시킨다 하는 게 큰 축인데, 그래서 우선 청년 농들이 초기에 어려움이 있어요. 쭉 조사를 해보니까 예. 정착하는데. 그래서 지금 3년 동안 2,000명에 대해서 월 100만 원씩 월급 비슷하게 이렇게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이걸 내년에는 4,000명이고 그것도 110만 원으로 이렇게 올려서 그쪽에 예산을 대폭 투입을 할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스마트팜처럼 이렇게 돈이 많이 들어가는 그 원예 축사 이런 거는 아예 정부나 정부 관련 기관이 투자를 해서 그거를 저가에 임대해 주는 걸로. 예. 비용만 조금 내고 뭐 계약 기간 내에 거기서 충분히 그 사람들이 돈을 좀 벌어서 그걸 가지고 그 임대팜을 다시 매입을 하든지 별도로 확장하든지 그렇게 하는 거고, 그다음에 또 하나는 농지를 매입하는 경우에도 임대를 주로 하되 만약에 매입하게 되면 이걸 뭐 평생 갚는 걸로 한 25년 정도로 그렇게 해서 부담을 덜어주는 거죠. 그래서 그걸 패키지로 하고 있고, 또 청년 농들이 가장 농업 쪽으로 오는데 꺼리는 게 뭐냐면 농촌에 가면은 아이들을 키울 만한 그런 공간이 좀 부족하다. 그래서 이번에 우리가 공간계획법이라는 걸 여야 합의로 지금 발의했거든요. 예. 그래서 그 중에 이렇게 존을 만들도록 돼 있습니다. 지자체 자율로. 거기서 이제 우리 청년 농들이 생활할 수 있는 그런 타운 같은 걸 이렇게 존을 만들면 예. 정부가 대폭 지원하는 걸로. 그다음에 이제 그 스마트팜 인근에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만은 그걸 대폭 확대해서 임대주택 같은 거 젊은 사람들이 이렇게 커뮤니티를 형성해서 살 수 있도록, 그래서 아주 패키지로 해서 지원하는 걸로 그렇게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말씀하신 대책을 들으니까 청년들 입장에서 굉장히 솔깃할 만한 대책인 것 같긴 합니다. 요즘 그쪽 스마트팜 혁신밸리라고 몇 군데가 있고 앞으로 예. 11군데를 추가로 지금 설치를 할 건데 보통 3대1 정도 됩니다. 들어오겠다는 분들이. 지금 인력도 인력이지만 기술도 또 중요한 부분 아니겠습니까? 네네. 지금 뭐 첨단 기술과 우리가 뭐 이런 식품이죠. 식품과 첨단 기술을 접목한 걸 우리가 푸드테크다 이렇게 얘기를 그러죠. 하는데 이 푸드테크에 대한 지원도 좀 고민하고 계신 게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럼요. 핵심적으로 좀 어떤 걸 좀 주목하고 계십니까? 그러니까 푸드하고 테크놀로지를 합친 건데 푸드테크는 그야말로 앞으로 우리 농업의 미래라고 보시면 되고요. 세계 각국이 이쪽에 뛰어들었는데 우리도 지금 막 뛰어들었죠. 예. 지금 저 관련되는 스타트업들이 많이 지금 나옵니다. 대체 식품 같은 거, 대체 육 같은 것도 막. 근데 이 R&D 자금이 많이 들어가고요. 예. 그걸 정부에서 지금 저희는 이제 서울대학교의 푸드테크 학과도 지금 농식품부가 지원해서 아예 학과를 운영하고 있고 거기에 스타트업들이 학생으로 들어가서 지금 같이 교수님들하고 연구하면서 공부하고 있고 그러니까 또 한 축으로는 그런 이제 R&D 쪽을 지원하는 게 있고 또 하나는 스타트업들이 초기에 자금이 부족하니까 아예 저기 펀딩을 해주는 거죠. 좀 자금을 출자해 주는 거죠. 그런 쪽으로 지원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해외에 여러 가지 발전되는 그 R&D 사례 같은 것도 정보도 제공하고 이렇게 해서 역시 그 협의체가 이렇게 크게 구성이 돼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저희 사실 투자자들 관점에서는 이 식품 물가라는 게 결과적으로는 이제 금리의 상승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고 통화 정책의 측면에서 이런 부분들은 결국에는 이 자산 가격의 하락으로 이어진다. 그래서 투자자들이 물가를 굉장히 좀 주목할 수밖에 없는 부분인데요. 마지막으로 장관님께서 우리 식품 물가 관리 관련해서 시청자들께 혹시 하고 싶은 말씀 있으시다면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그 물가는 하여튼 그 저기죠. 우리 윤석열 정부가 첫 번째 현안 정책으로 물가 안정을 이제 다루고 있고 말씀하신 대로 물가가 올라가면 실질 소득도 줄어드는 거고 자산 가치도 떨어지잖아요. 뭐 우리 정부 전체가 지금 여기에 노력을 다하고 있지만 특히 저 같은 경우는 우리 농식품 쪽에 특히 우리 먹거리가 매일 접하는 거잖아요. 예. 이쪽에 공급도 충분하게 하고 가격도 적정 가격에 공급이 될 수 있도록 뭐 아까도 잠깐 소개를 해드렸습니다만 다양한 방법을 통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네, 장관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플러스 초대석 정황근 농림축산식품부 장관과 함께했습니다. 장관님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내일자 한국경제신문 미리 살펴봅니다. 첫 번째 기사입니다. 우리나라 M&A 시장을 해외 사모펀드가 독식하고 있다는 기사입니다. 3조 원 규모 메디트를 인수하는 GS 칼라일 컨소시엄이 대표적입니다. 해외 운용사의 경우 이 달러로 자금을 지불하기 때문에 이 지금의 강달러 상황에서는 상대적으로 할인된 가격에 기업을 인수할 수 있다는 분석입니다. 최근 거래가 마무리된 1조 원 규모 브룩필드의 SK 머티리얼즈 에어플러스도 환율로 인해 연초였다면 9억 9천만 달러를 지불해야 했지만 현재는 7억 8천만 달러 수준을 지불하면 되는 수준이라고 합니다. 이렇다 보니 고밸류에이션을 감당하면서도 베팅을 하는 해외 운용사도 나오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다음으로 롯데쇼핑이 영국 글로벌 리테일 테크 기업 오카도와 손잡았다는 기사입니다. 롯데쇼핑은 오카도 스마트 플랫폼 OSP를 도입하는 내용이 포함된 이 협력 파트너십 계약을 오늘 체결했다고 합니다. OSP는 매장 없는 온라인 슈퍼마켓으로 출발한 오카도를 매출 4조 원 기업으로 성장시킨 솔루션으로 이 소비자를 유입하는 앱부터 이 로봇 물류센터, 최종 배송에 이르기까지 온라인 신서식품 이 쇼핑 전 과정을 아우르는 기술이 핵심 경쟁력이라고 합니다. 롯데 측은 채소와 고기류 등을 고객이 원하는 시간에 최상의 상태로 집 앞까지 배송해주는 시스템은 오카도가 세계에서 가장 앞서 있다며 2025년 첫 번째 로봇 물류센터를 짓는 것을 시작으로 8년간 전국에 6개의 센터를 건설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테스트베드 후보지로는 경기 남부와 부산이 꼽히고 있는데 이를 계기로 2030년까지 신선식품에 특화한 스마트 물류에 약 1조 원을 투입한다는 소식까지 전해드리겠습니다. 뉴스플러스를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